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여성입니다. 괴들남님께 제보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일들이며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의 속내를 알게 된 끔찍한 내용입니다. 이 일은 5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 현재 저는 이혼을 한 상태지만 지금도 전 남편을 생각하면 정말 소름이 끼칩니다. 친구 소개로 남편을 카페에서 만났고 처음 본 남편의 이미지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존재하나 싶을 정도로 착하고 순박한 사람으로 보였었죠. 하나부터 10까지 제게 맞춰주는 건 물론이고 제가 부르면 무슨 일이 있어도 찾아오는, 말 그대로 저를 많이 좋아해주는 남자였습니다. 그런 모습에 이끌려 이 남자와 결혼까지 하게 되었는데 결혼식을 끝내고 같이 살자마자 남편은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했었죠. 사건의 시작은 저녁을 먹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갑자기 남편이 배가 고프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좀 전에 저녁 먹었잖아. 그렇게 먹고 나서 또 뭐가 들어가? 내가 원래 식탐이 좀 많잖아. 여보, 내가 맛있는 배달 음식 시킬 테니까 우리 같이 먹자. 저는 원래 밤늦게 음식을 먹지 않는 사람이라 솔직히 썩 내키진 않았지만 신혼이기도 하고 또 결혼 전부터 남편은 식탐이 많다는 소리를 저에게 자주 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서로 맞춰가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은 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달을 주문하고 남편과 기다리고 있었는데 기다리던 음식이 도착하자마자 남편은 속이 안 좋다면서 도저히 못 먹겠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너무 어이가 없고 당혹스러웠지만 그때는 남편의 컨디션이 안 좋은 거라 생각했고 하는 수 없이 혼자 배달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다 보니 저도 짜증이 나서 참기가 힘들었습니다. 오빠가 먹고 싶다고 시켜놓고 자꾸 이렇게 안 먹으면 어떡해. 이럴 거면 배달을 시키지 말던지. 미안. 내가 왜 이러지? 막상 배달 음식만 보면 이상하게 속이 안 좋단 말이야. 만약 남편이 밥도 먹지 않고 속이 불편하다면 건강 어딘가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집에서 저녁은 잘 먹고 나서 꼭 배달 음식만 보면 속이 안 좋다고 하니 무슨 사람을 놀린다는 생각이 들 만큼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았었죠. 하지만 남편의 이런 이상한 행동은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 심해졌고 아마 이때부터는 습관적으로 음식을 주문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이 문제로 남편과 많이 싸우기도 했었고 심지어 카드까지 못 쓰게 만들어버렸지만 음식을 주문하는 이상한 행동은 도무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결국 다 먹지도 못한 음식들은 냉장고에 쌓여만 가고 결혼 전에는 저도 배달 음식을 좋아하는 편이었지만 남편이 매일 음식을 시키다 보니 나중엔 배달 음식만 봐도 헛구역질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죠.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남편의 행동은 반년 동안이나 지속됐고 저는 그 음식들 때문에 체중이 10kg나 불어나면서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볼 때마다 한숨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남편과 이혼을 하기에는 뭔가 애매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참고 살자니 그것 또한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저는 남편에게 조금 겁을 주려는 생각으로 이런 이야기를 꺼냈었죠. 오빠, 내가 마지막으로 말하는데 앞으로는 배달 음식 안 시켰으면 좋겠어. 지금까지는 그냥 넘어갔지만 한 번만 더 이러면 나 오빠랑 같이 못 살 것 같아. 그래, 알았어. 내가 잘못했으니까 앞으로 조심할게. 미안해. 저는 남편과 이혼할 생각은 없었지만 이렇게라도 모질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분명 악순환이 반복될 것만 같았습니다.
그 후로 남편은 신기할 정도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고 더 이상 음식을 주문하는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하지만 한 가지 일이 해결되는 순간 또 다른 문제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건 남편의 잦은 술자리였습니다. 참고로 남편은 술을 즐겨 마시는 타입은 아니었고 가끔 회사에서 회식을 하면 한두 잔 정도 하는 정도였는데 남편이 달라진 후로부터 매일같이 술을 마시고 집으로 들어오더라고요. 남편의 이런 모습도 좋진 않았지만 그래도 쓸데없는 음식을 시키는 것보다 나으니 저도 군말 없이 그냥 넘어가곤 했었죠. 그렇게 저희 부부는 썩 좋지도 그렇다고 나쁘지도 않은 관계로 지내고 있었고 아마 결혼한 지 2년 차쯤 됐을 때 저는 슬슬 아이를 가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남편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아직은 좀 이르지 않을까? 우리 천천히 생각해보자. 제 예상과 다르게 남편은 때가 아니라는 말만 반복했고 저는 남편의 의견을 존중하고 더 이상 강요 없이 이야기를 끝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세 이야기를 하고 나서부터 남편은 늘 피곤하다는 핑계로 관계 거부를 했었고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다 보니 여자로서 자존감까지 내려가면서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관계 회복을 위해 저는 다이어트까지 하면서 나름 열심히 노력을 했었죠.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계 회복은 쉽지 않았고 저희 부부는 서먹한 사이로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남편의 얼굴을 보는 것조차 두려워질 정도로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자정이 가까워지도록 남편이 집에 들어오질 않았고 저는 남편 걱정에 문자를 보냈더니 남편은 회사 지인들끼리 술을 한잔하고 있다고 답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TV를 보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새벽 2시쯤 남편이 만취한 상태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옷도 갈아입지 않고 거실 바닥에 누워 잠이 들었고 저는 이불을 가지고 와서 덮어주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그때 남편 휴대폰에서 진동 소리가 계속해서 들리는 겁니다. 저희 부부는 서로 사생활은 철저히 지키기로 약속을 했던 터라 각자의 휴대폰은 보지 않고 지내기로 했었는데 그날따라 뭔가 이상한 촉이 자꾸만 느껴지더라고요. 휴대폰은 지문으로 잠금이 돼 있어서 자고 있는 남편 손으로 잠금을 해제하고 살펴보는데 역시나 저의 촉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한 여자와 카톡을 주고받고 있었는데 이 여자와 만난 지는 대략 한두 달 정도 된 것 같고 남편이 여자에게 푹 빠져있는 그런 카톡 내용들이었죠. 그 순간은 심장이 떨리고 당장이라도 남편을 깨워서 따져 묻고 싶었지만 그렇게 되면 오히려 득보다 실이 클 것 같다는 생각에 조금 참기로 하고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여자인지 보려고 남편의 사진첩까지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과는 다르게 그 여자는 엄청나게 뚱뚱하고 누가 봐도 비호감인 모습의 여자였고 그보다 더 경악을 했던 부분은 바로 남편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특이한 동영상이었습니다. 수십 개의 동영상을 살펴본 결과 하나같이 고도 비만으로 보이는 여성들이 나와 토할 때까지 음식을 먹거나 또는 옷을 갈아입는 그런 이상한 동영상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개인 취향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건 어디서도 보지 못한 생소한 분야라 뭔가 소름이 끼치고 남편이 무서워 보이기까지 했었죠. 그리고 다음날 남편에게 제가 본 모든 것들을 말하고 자초지종을 물었더니 한참 동안 뜸을 들이다가 제 눈치를 살피면서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여보, 내가 미안해. 사실 이게 내 취향이거든. 그래서 당신도 이렇게 만들고 싶었어. 남편이 꺼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동안 왜 그렇게 식탐을 부렸는지 그제야 알게 됐고 저는 너무 큰 상처를 받고 뭐라 할 말조차 없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남편의 특이한 성적 취향이었는데 남편은 결혼 전부터 100kg가 넘어가는 고도 비만인 여성에게 성적 패티시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보통 남성들과 다르게 늘씬한 여성을 좋아하는 게 아닌 반대로 엄청난 비만인 여성들을 선호했었고
제가 더 소름이 끼치는 건 저를 고도비만으로 만들기 위해 본인은 먹지도 않을 음식을 주문했었다는 섬뜩한 사실이었죠. 하지만 제가 그렇게 살이 찌는 체질도 아니었고 남편이 노력한 거에 비해서 살이 크게 찌지 않자 남편은 저를 포기하고 그냥 지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마사지숍에서 일을 하는 직원이었는데 남편이 회사 동료와 술을 먹고 마사지를 받으러 갔을 때 남편의 담당 마사지사가 엄청난 고도비만인 여자였고 남편은 그 모습에 반해 지금까지 저를 속이고 몰래 그 여자를 만나고 있었다는 이야기였죠. 바람도 바람이지만 본인의 이런 이상한 취향을 저에게 바랬다는 것 자체가 너무 무섭고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서 그럼 저와 왜 결혼을 했냐고 물었더니 남편은 어떻게든 저를 뚱녀로 만들 자신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소름이 끼쳐서 곧장 집을 나와 친정으로 들어가 버렸죠. 그 뒤로 남편과는 깨끗하게 정리를 했고 저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지만 만약 제가 식탐이 많았거나 또는 먹는 것을 즐겨 했다면 이 남자에게 사육 아닌 사육을 당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아이가 없다는 것을 천만다행이라 여기며 살고 있고 이런 일을 제가 겪어보니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 두렵고 무서울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울산에 거주하는 30대 남성입니다. 제가 게들남님께 제보드릴 내용은 고시텔에 살면서 겪은 경험담인데 다시 생각해봐도 여러 의문만 가득했던 소름 돋는 일입니다. 지금부터 6년 전 제가 30살 때 겪은 일입니다. 저의 고향은 부산이지만 그 당시 취업 문제와 그리고 여러 가지 개인 사정 때문에 혼자서 울산으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부끄럽지만 그 당시 모아둔 돈도 거의 없었고 이것저것 도전만 하다 큰 실패를 경험한 탓에 돈 없이 빚만 지고 있던 힘든 상황이었죠. 보증금 100만원 남짓으로 멀쩡한 방을 구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고 저는 어쩔 수 없이 가장 저렴한 고시텔을 찾아 들어가는 그런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울산 북구에 위치하는 가성비 좋은 고시텔을 발견했었는데 하필 빈 방이 하나밖에 남지 않았던 상황이라 저는 고민할 겨를도 없이 바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죠. 이곳은 중년 부부가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낡은 건물 외관과 다르게 실내는 생각보다 깨끗했고 원룸보다 협소하긴 했지만 그래도 가격 대비 굉장히 훌륭한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마음에 들었던 건 이 고시텔의 시스템이었는데 다른 곳들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이곳은 식사가 무료로 제공이 된다는 정말 좋은 혜택이 존재했죠. 고시텔 주인 아주머니가 직접 요리를 해주시는 건 아니고 아주머니가 밥과 반찬을 가져다 놓으면 그걸 각자 덜어서 먹는 방식이었습니다. 다들 말 못할 사정들이 있겠지만 고시텔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금전적인 문제가 많기 때문에 주인 아주머니가 배려 차원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거라 생각했죠. 그때까지는 고시텔 생활에 너무 만족을 했고 여기 있으면서 빚도 갚고 더 좋은 곳으로 이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도 얼마 가지 않아 제게 하나둘씩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제가 울산에 올라오자마자 들어갔던 회사가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하청업체였는데 여기서 일을 하다 손가락 2개가 골절이 되는 사고가 일어나 버렸죠. 그로 인해 근무는 힘들어졌고 회사에서 일을 하다 다친 부분이라 산재 처리 대신 얼마간의 유급 휴가를 받고 일을 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을 하지 않고 쉬고 있는 기간에도 갖가지 악재들이 겹치고 말았죠. 그날은 부산에서 올라온 친구를 만났고 모처럼 술을 한잔 하려는 생각에 조용한 술집을 찾아 들어갔었습니다. 참고로 이 친구는 제가 힘들 때마다 도와줬던 고마운 친구여서
저도 각별히 아끼던 놈이었는데 이날 친구 표정을 보니 뭔가 할 말이 있는 듯 보이더라고요. 야, 무슨 걱정이라도 있어? 그러자 친구는 한참을 고민하다 말을 꺼냈는데 그 말은 전혀 예상치도 못한 이야기였죠. 아, 그게 말이야. 너 동진 선배 기억하지? 내가 그 선배 말만 믿고 대출까지 받아서 투자를 좀 했거든. 근데 그 사업장이 부도가 나서 완전 쪽박을 차버렸어. 아이고, 잘 좀 알아보지. 부모님은 아셔? 아휴, 아직 말도 못 꺼냈어. 지금 이런 말 잘못했다가 집에서 쫓겨날 판이야. 그래서 말인데 너 돈 좀 있으면 조금만 빌려줘라. 오랜만에 만난 친구는 제게 돈을 빌려달라고 찾아왔었고 마음 같아선 두말 없이 도와주고 싶었지만 그 당시 저도 친구를 도와줄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친구야, 미안하다. 너도 보다시피 나 일하다가 손가락까지 다쳐서 지금 쉬고 있거든. 그래, 너도 힘들 텐데 어쩔 수 없지. 그렇게 친구와 술을 한잔하고 술집에서 나오는데 술집 맞은편에 서 있던 어떤 남자와 눈이 마주치게 되었죠. 야, 너 일로 와봐. 저를 보자마자 반말하면서 시비를 거는데 괜히 상대해봤자 손해만 볼 듯 싶어 그냥 무시하고 친구와 갈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자가 저희를 따라오면서 차마 말로 꺼내기도 힘든 욕을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그때 화를 참고 있던 친구가 이성을 잃었고 그 남자를 몇 차례 폭행하는 최악의 상황이 생겨버렸죠. 결국 경찰이 오고 나서 싸움은 끝이 났고 저도 싸움을 말리느라 의도치 않게 친구와 그 남자를 제압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와중에 정말 어이가 없었던 건 저희에게 시비를 걸었던 그 남자의 진술이었습니다. 남자의 말은 친구와 제가 일방적으로 먼저 시비를 걸었고 정작 본인은 피해자라고 말을 하는데 하필 새벽 시간이라 목격자도 없고 거기다 친구가 그 남자를 폭행했다는 건 명백한 사실이라 친구는 물론이고 저마저도 폭행 가해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제가 싸움을 말리던 중 생각 없이 남자를 밀쳤던 행동들이 폭행으로 인정이 되었던 거죠. 며칠 뒤 그 남자는 전치 2주 합의금으로 100만 원을 요구했고 저는 사촌형에게 손을 빌려 겨우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유급 휴가가 끝이 나고 그날 출근을 하려고 나왔는데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가 신호 위반을 하던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게 말았죠. 넘어지면서 바닥에 손을 잘못 짚어 또다시 손가락을 다치게 되었고 이번에는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울산으로 올라온 지 한 달 만에 이런 악재들을 연달아 겪다 보니 정말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었죠. 그래서 다시 부산으로 가야 하나 뭐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입원했던 병실에 한 할아버지가 환자로 들어오셨습니다. 인자한 모습의 할아버지였고 말씀도 거의 없던 조용한 분이셨는데 한날은 저를 보고 심각한 표정을 짓더니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자네는 차라리 다른 집을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네? 집이라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삿밥을 그리 먹으니 잘 풀릴 수가 없지. 그 후로 더 이상 말씀을 하지 않으셨고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자꾸만 찜찜한 기분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었죠. 그리고 얼마 뒤 저는 퇴원을 하고 다시 고시텔로 들어갔는데 고시텔 주방에서 저와 나이대가 비슷한 남자분이 물을 마시고 있더라고요. 참고로 고시텔은 주방이 공용구역이라 여기서 지내다 보면 다른 방에 사는 분들과 종종 마주치는 일은 흔한 편이었죠. 안녕하세요. 식사하러 나오셨어요? 저는 예의상으로 말을 건넸더니 그분이 눈치를 살피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잠깐만, 나 좀 따라와요.
그래서 그 남자를 따라갔더니 저를 본인 방으로 데려가더라고요. 저 여기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셨죠? 네. 근데 뭐 문제라도 있으세요? 아니, 제가 여기 온 지 3년째거든요. 알만한 사람들은 여기서 밥을 안 먹는데 그쪽은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서요. 혹시 201호는 아니시죠? 어떻게 아셨어요? 저 201호에 살고 있는데. 그러자 그 남자는 믿기 어려운 섬뜩한 말들을 하는데 그 말을 듣고 나서 당장 짐을 싸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이건 아시겠지만 여기가 다른 곳보다 시세가 싸잖아요. 그게 다 이유가 있거든요. 한 6개월 전인가? 어떤 여자가 고시텔에 들어왔었어요. 그리고 한두 달 정도 지났나? 하여튼 그때부터 이상한 썩은 내가 진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인을 알아봤더니 글쎄 그 여자가 201호에서 죽어 있었대요. 뭐 우울증 때문에 목숨을 끊었다고 하는데 근데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그 여자 오른쪽 손가락이 거의 절단된 상태로 발견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나저나 빨리 방부터 바꾸시고요. 그리고 사고 난 건 비밀로 좀 해주세요. 그게 주인 아주머니가 알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불편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 남자는 고시텔에서 밥을 먹지 않는 이유도 설명을 해줬는데 그 이유가 주인 아주머니가 가져오는 반찬들은 전부 장례식에 쓰이고 남은 음식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건 본인도 들은 얘기라 확실한 건 아니라는데 주인 아주머니 지인이 장례업을 하고 있고 거기서 남은 잔반들을 가져와 냉장고에 넣어두고 간다는 말이었죠. 저는 모든 얘기를 듣고 나서 곧장 주인 아주머니를 찾아가 방을 바꿔달라고 했더니 아주머니도 눈치를 챈 듯 두말 없이 알겠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아주머니, 제가 들어올 때는 방이 하나밖에 없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땐 그랬지. 근데 지금은 방이 좀 남아서 다른 방으로 바꿔줄게. 네, 근데 이건 어디서 들은 건데요. 냉장고에 있는 반찬들 전부 장례식장에서 가져오시는 거예요? 그런 얘긴 또 어디서 들었대? 에이, 뭐 어때? 입에 들어가면 다 똑같은 음식이지 뭐. 남으면 다 음식물 쓰레기야. 그리고 총각, 이번 달부터 반값 좀 내려줄 테니까 어디 가서 이상한 말 하고 다니지 마. 알겠지? 그 말을 끝으로 저는 206호로 방을 옮겼고 그때부터는 고시텔에서 밥도 먹지 않고 지냈습니다. 방을 바꾼 뒤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저는 고시텔에서 3달간 더 지낸 뒤 조그만 원룸을 얻어 나오게 되었죠. 지금 생각하면 단순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한 달 만에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또 이상할 정도로 손가락만 다치는 사고가 연달아 생겼는데 이 모든 사건이 201호에서 일어난 일과 분명 연관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병원에서 만난 할아버지 말씀처럼 제삿밥을 먹은 탓에 그런 나쁜 기운을 받았던 건지 지금까지 저도 정확한 이유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현재까지도 그 고시텔은 정상 영업을 하고 있고 아직도 수많은 피해자가 나올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미신적인 일들을 경찰에 신고할 수도 없고 여기서 모두 밝히자니 혹여나 영업방해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 명확히 상호를 밝히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고시텔은 외관은 낡았지만 실내는 정반대로 깔끔했고 그리고 주변 고시텔 시세보다 많이 저렴했던 곳입니다. 제가 이 일을 겪기 전까지는 집터가 왜 중요한지 전혀 모르고 살았는데 이렇게 연달아 끔찍한 일을 당하고 보니 사고가 있던 집터는 대체적으로 안 좋은 기운이 있다는 건 부정하기 힘든 사실이었죠. 현실적으로는 믿기 힘들지만 그렇다고 우연이라고 볼 수도 없는 이런 기묘한 사건들을 보면 귀신이라는 존재가 어딘가에는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제가 겪은 이 일은 2020년도에 있었던 얼마 되지 않은 사건인데 시청자분들도 정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4년 전, 저는 남편과 결혼한 지 2년 차였고 그 당시 제가 임신 9주차라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쉬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날도 집안 청소를 하면서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는데 아파트 외부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참고로 저희 집은 오래된 복도식 아파트라 리모델링을 했음에도 방음이 잘 되지 않는 편이었죠.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 베란다 쪽으로 나가보니 저희 집 아래층에서 이삿짐을 옮기는 소리였습니다. 누가 이사를 왔나 보다 생각하고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고 그냥 넘어갔었죠. 그리고 며칠 뒤 남편이 출근하고 집에서 혼자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오후 2시쯤 인터폰 벨이 울리더라고요. 네, 누구세요? 저 안녕하세요. 아랫집에 이사 온 사람인데요. 떡 좀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별 의심 없이 문을 열었더니 20대로 보이는 젊은 여자가 떡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저보다 나이도 어려 보이는데 요즘 같은 삭막한 세상에 이삿떡을 돌리는 모습을 보고 참 정이 많은 분이라 생각이 들었었죠. 아, 맛있게 먹을게요. 고마워요. 저는 인사를 하고 나서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그 여자가 이런 말을 꺼내는 겁니다. 아, 지금 바쁘세요? 사실 제가 타 지역 사람인데요. 여기 아는 사람도 없고 시간 괜찮으시면 커피 한 잔만 할 수 있을까요? 그 말을 듣고 측은한 감정까지 들었는데 그게 저도 남편을 만난 뒤 서울에서 살게 되었고 원래 제 본가는 경기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뭔가 동질감 같은 게 느껴졌고 그날 처음 보는 사이였지만 이상하게 정이 가고 챙겨주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지만 며칠 전 이삿짐을 옮기고 있는 모습을 보기도 했고 또 직접 이삿떡까지 들고 와 인사를 하니까 딱히 의심스럽단 생각은 들지 않았었죠. 그렇게 그 여자와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는데 신기할 정도로 저와 비슷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결혼한 시기부터 태어난 고향까지, 그리고 그 여자는 제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저를 엄청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끝으로 여자는 돌아갔고 대략 일주일 정도 지난 뒤 다시 그 여자가 저희 집에 찾아왔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시어머니와 같이 있던 상황이라 문을 열어주기가 좀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인터폰으로 상황 설명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현관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얘야, 누가 찾아왔니? 아, 아니에요, 어머님. 아랫집에 이사 온 새댁인데 그냥 놀러 온 것 같아요. 결국 그 여자는 돌아갔고 다음날 시어머니가 가고 난 뒤 저는 밑반찬을 챙겨 아랫집으로 내려갔었죠. 사실 그렇게 돌려보낸 게 마음에 걸리기도 했고 혹시나 중요한 일 때문에 찾아왔을 수도 있으니 겸사겸사 찾아갔던 겁니다. 저 윗집 사람인데요. 반찬 좀 들고 왔거든요. 그러자 현관문이 열리는데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나오시는 겁니다. 아, 이 집 아버님 되세요? 새댁은 지금 집에 없나 봐요. 그게 무슨 말이야? 여기 우리 마누라랑 둘이 사는데. 그 말을 듣고 나니 뭔가 뒤통수를 맞은 듯한 기분이 들면서 온몸에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리고 관리실로 찾아가 확인을 해봤더니 글쎄 저희 아랫집에 이사온 사람들이 노부부가 맞다는 사실을 그제야 알게 되었죠. 저는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나 망설이다가
그날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털어놨는데 남편은 별일 아니라는 듯이 시큰둥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야, 괜히 동네 시끄럽게 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자. 딱 봐도 정신 나간 사람 같은데 그런 사람들 잘못 건드리면 우리만 더 힘들어져. 그 여자가 커피 마시고 간 거 외에는 뭐 없잖아? 앞으로 문 단속 잘하고 모르는 사람은 절대 문 열어주지 마. 알겠지? 그렇게 그 일은 넘어갔었고 아마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제가 사는 뒷동 라인에서 정말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었죠. 아파트 주민 중에 갓난아기를 키우는 아이 엄마가 있었는데 그 집 엄마가 피를 흘리면서 아파트를 돌아다니는 일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어떤 여자가 아이를 안고 도망을 갔다는데 그 내용은 제가 겪은 일과 너무 흡사해서 충격이 가시질 않더라고요. 그날 아이 엄마 집에 어떤 여자가 이삿떡을 들고 찾아왔었고 서로 인사를 나누다가 차 한 잔을 하게 되었는데 아이 엄마가 한눈을 판 사이 그 여자가 아이 엄마를 흉기로 찌르고 아이를 안고 도망을 갔다는 겁니다. 그 일로 인해 아파트 주민들은 난리가 났었고 경찰이 도착해서 모든 CCTV를 확인하고 돌아갔었죠. 그리고 그 사건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를 데려갔던 여자는 검거되었고 아이는 무사히 엄마의 품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검거되고 난 뒤 생각지도 못한 끔찍한 내막을 알게 되었죠. 그 여자는 이삿짐 센터에서 일하는 직원이었는데 어떤 사고로 인해 유산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남편과 헤어지게 됐고 그 충격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까지 하고 말았답니다. 그 당시 코로나 여파로 이삿떡을 돌리지 않는 추세로 점점 바뀌고 있을 때였는데 그런 점을 이용해서 접근을 했던 거였죠. 그 여자는 남들처럼 아이를 낳아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게 목표였는데 본인 뜻대로 일이 풀리질 않자 남의 아이를 데려다가 살해 후 유기까지 하려고 생각했었답니다. 아마 조금만 늦었다면 아이는 사망했을지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닌 이런 짓을 실행하기 전 섬뜩한 전조 증상들이 있었다는데 그 여자가 이삿짐 정리 업무를 도맡아 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답니다. 이삿짐 센터 사장님도 한 가지 컴플레인 때문에 골치가 아팠다는데 젊은 신혼부부 또는 갓난아이가 있는 집에서만 문제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이삿짐을 옮기다 보면 가족들 사진이 깨져 있거나 아니면 아이 옷이 찢겨 있을 때도 있었다는데 이게 단순 실수나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횟수가 너무 잦은 편이었다고 합니다. 사장님도 그 여자가 의심이 돼서 추궁을 하며 물었지만 뭐 결정적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 딱히 해결 방법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단순 물건을 훼손하는 데 그쳤지만 점차 화가 나고 감정이 격해지자 살인 충동이 일어나 참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던 건데 제가 아직도 너무 소름이 끼치는 사실은 그 여자가 저희 집에 다시 찾아왔을 때의 모습이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여자의 표정이 눈에는 초점 하나 없이 흐린 상태였는데 만약 시어머니가 계시지 않았다면 그날 피해자는 저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제가 임신을 하고 있었으니 저도 타깃이 되었던 거였죠. 같은 여자로서 그 여자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본인의 피해망상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 망가뜨려야 속이 풀리는지 정말 사람이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고자가 아니라 처벌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들었던 내용 중에 그 여자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말을 들었고 아마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감형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직 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또 그 여자가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정신적으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렇다고 이사를 갈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아이를 이런 환경에서 키우는 게 참 답답하기만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저처럼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집으로 들이진 않으시겠지만 만약 이웃집에서 이삿떡을 돌린다고 찾아오면 잘 확인하고 문을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현재 대전에 살고 있는 50대 여성입니다. 이 사연은 제가 직접 겪은 경험이며 너무 끔찍했던 일입니다. 지금부터 7년 전쯤 2016년도에 있었던 사건이죠. 일단 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저는 간병인 일을 하기 전 정말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20살 어린 나이에 남편을 만나 30년 넘게 남편과 자식 뒷바라지를 하고 살았고 나이가 50이 넘었을 때 금전적, 시간적으로 여유가 생겼지만 그마저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게 남편이 아는 사람을 통해서 전 재산을 투자했지만 일명 먹튀 사기를 당했고 그 뒤로 남편은 좌절감 때문에 매일 술만 마시고 지내는 게 일상이었죠. 거기다 하나뿐인 아들까지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인해 척추를 다쳐 하반신 마비까지 오게 되었고 아들은 병원에만 누워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악재가 겹치니까 귀신이라도 씌었나 싶어 근처 용하다는 무당집부터 스님까지 찾아가 봤지만 해결되는 건 없었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했지만 남은 가족들 걱정에 어떻게든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입원해 있는 병실에 저와 비슷한 연배의 여자 보호자가 한 명 있었는데 갑자기 다가와 말을 걸더군요. 아들은 좀 어때요? 그렇게 그 여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저도 모르게 개인적인 집안 사정을 털어놓고 말았죠. 여자는 한참 이야기를 듣다가 저에게 좋은 제안을 한 가지 제시하는 겁니다. 내가 아는 곳이 있는데 한번 일해볼래요? 그 여자는 저를 보고 간병인 일자리를 소개해준다는 말이었는데 30년간 집안일만 했던 제가 남을 돕는 일을 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됐지만 금전적으로 워낙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고민할 처지도 아니었죠. 무엇보다 간병인 자격증도 없는 저에게 일자리를 소개시켜준다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좋은 기회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결국 그 여자의 소개로 대전 신흥동에 위치하는 단독주택에서 간병인으로 일을 하게 되었죠. 그곳은 30대 딸과 그리고 간병이 필요한 60대 아버지가 거주를 하던 곳인데 딸이 출퇴근 시 간단한 집안일과 아버지 식사만 챙겨주면 된다고 하니 어려운 건 없을 것 같았습니다. 참고로 환자인 아버지는 사고로 양쪽 눈이 실명이 되었고 거기다 왼쪽 귀까지 들리지 않는다고 딸에게 직접 듣게 되었죠. 아버지 잘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편하게 미정이라고 부르세요. 미정이는 특별한 일이 없을 경우 보통 7시에 퇴근을 한다고 했고 원래 점심만 챙겨주면 된다고 했으나 혼자서 아버지를 챙기는 모습이 너무 딱해 보여 저녁 밥상까지 차려놓고 퇴근을 하기로 생각했습니다. 다행히 제가 간병 일을 하는 동안 남편이 아들을 돌봐주고 있었기 때문에 한시름 놓을 수 있었죠. 저는 주말을 제외하고 미정이네 집에서 간병 일을 하며 지냈고 이 일을 한 지 2주 차에 접어들었을 때 미정이에게 생각지도 못한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 아주머니 죄송한데 이번 달까지만 일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뭔가 실수라도 한 건가 의문이 들어 이유를 물었지만 미정이는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그렇다는 말뿐이었죠. 그만둘 때 그만두더라도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하기로 했고 그렇게 하루하루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그러다 일을 그만두기로 약속한 날이 일주일 정도 남았을 때 미정의 아버지가 저를 불러 황당한 말을 하더군요. 저를 요양원으로 보내주실 수 있나요?
이 집에서 나가고 싶어서요. 갑자기 이상한 말씀을 하시길래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글쎄 요즘 들어 계속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꿈인지 현실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잠을 잘 때마다 누군가에게 폭행을 당하는 느낌이 들고 아침이 돼서 눈을 뜨면 온몸이 아프다면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저는 환자분 몸을 살폈더니 멍든 부위도 없고 피부는 멀쩡해 보였습니다. 제가 볼 때는 괜찮으신데요? 그리고 아버님, 요양원 문제는 미정이하고 상의해 보세요. 저 사실은 며칠 후에 그만두기로 했거든요. 그랬더니 미정이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쉬더군요. 그렇게 대화를 끝내고 그날 저녁까지 차려놓고 집을 나오는데 현관 앞에서 미정이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닌 어떤 남자와 같이 서 있더군요. 아주머니, 이제 나가시는 거예요? 오늘 일이 좀 많아서. 근데 옆에 누구야? 남자친구? 저는 인사를 하고서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문득 미정이 아버지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미정이를 불러 아까 낮에 들었던 이야기를 해줬죠. 그러니까 표정이 엄청 안 좋아지더니 그냥 집으로 들어가 현관을 닫아버리더군요. 당연한 말이겠지만 아버지를 걱정하는 딸이 옆에 있는데 뜬금없이 요양시설 이야기를 하니 미정이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뒤 마지막 간병일을 하던 날 정말 무서운 사건이 일어났고 벌써 내일 모레 60을 바라보고 있지만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 집에서 한 달간 간병일을 하면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미정이네 가족들과 정이 들었고 그날은 특별히 제 사비로 소고기까지 사서 저녁 반찬을 준비했었죠. 저녁 준비를 끝내고 미정이 아버지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는데 자꾸만 저를 보고 도와달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편하게 말씀해보라고 했더니 누군가 밤마다 찾아와 본인을 폭행하는 것 같다면서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아버님, 혹시 꿈에서 그런 거예요? 저는 며칠 전 미정이 아버지가 했던 말이 떠올라서 되물었더니 꿈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도 같고 잘 모르겠다는 애매한 대답을 하셨죠.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미정이와 그리고 앞전에 마주쳤던 남자친구가 같이 들어오는 겁니다. 저는 그동안 고마웠다고 인사를 하고 나서 집을 나왔고 아들 병원으로 가서 남편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미정이에게 전화가 걸려왔죠. 무슨 일인가 싶어 전화를 받았는데 아버지가 쓰러졌다고 집으로 와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곧장 택시를 타고 찾아갔더니 미정이 아버지는 바닥에 쓰러져 있고 미정이는 저를 보고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더군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제가 차려놓은 된장찌개를 먹다가 갑자기 구토를 하면서 쓰러졌다고 하는데 찌개 안에 무슨 짓을 했냐면서 의심을 하는 겁니다. 저는 상황이 어떻게 되었든 미정이 아버지를 먼저 병원으로 데려가야 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죠. 언제 쓰러지셨는데? 119는 불렀어? 그러니까 미정이는 남자친구를 보면서 언제 신고했냐고 묻더군요. 아마 갑자기 쓰러지는 아버지를 보고 옆에 있던 남자친구에게 대신 119에 신고를 해달라고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꽤 지나도 구급대가 오지 않길래 제가 다시 신고를 했었죠. 급한 대로 인터넷에서 배운 심폐소생술까지 하면서 구급대가 오기만을 기다렸고 제가 전화를 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구급대와 경찰까지 도착을 했었습니다. 다행히 미정이 아버지는 큰 고비를 넘겼다고 들었고 며칠 입원하면 괜찮아질 거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제가 차려준 된장찌개에서 소량의 독극물이 발견되었는데 그로 인해 억울하지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죠. 그리고 더욱 불리했던 건
제가 간병인 자격증도 없이 일을 했던 점과 하필 그만두는 날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미정이는 저를 단단히 오해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일을 그만두라고 해서 제가 보복심에 그런 것 같다고 미정이는 진술을 했고 저는 졸지에 범죄자가 될 위기에 처하고 말았죠. 하지만 일주일 뒤 미정이 아버지의 주머니에서 발견된 녹음기로 인해 모든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게 되었고 결국 범인은 자백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찌개에 독극물을 탄 범인은 미정이의 남자친구였는데 가끔 데이트를 하던 도중 아버지 때문에 일찍 들어가야 하는 여자친구를 항상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답니다. 그 일로 인해 남자친구는 자주 토라지는 모습을 보였고 집안 사정을 이해 못해주는 남자친구에게 미정이는 헤어지자고 말을 했다던데 그럴 때마다 집까지 찾아와 무릎까지 꿇고 매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 미정이는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간병인을 쓰기 부담스러운 상황이었고 그걸 알고 있던 남자친구가 직접 간병을 해준다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철없는 남자친구에게 아버지를 맡기는 게 딱히 신뢰가 가진 않았지만 잘 삐지는 성격 말고는 굉장히 착했던 친구라 한번 믿어보기로 했다더군요. 아버지가 눈만 안 보일 뿐이지 행동이나 대화를 하는 건 괜찮으셨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했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며칠간 남자친구와 같이 집으로 들어왔고 제가 그만두면 남자친구가 직접 간병을 하기로 했다고 했죠. 그런데 애당초 간병에는 관심이 없었고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괴롭힐까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남자친구는 제게 누명을 씌우기 위해서 음식에 독극물을 넣었고 사건은 그날 밤 일어났던 거죠. 그리고 병원에 이송됐던 미정의 아버지의 주머니에서 녹음기 하나가 발견되었는데 거기에 남자친구 목소리가 녹음이 돼 있었던 겁니다. 제가 녹음본을 직접 들어보진 못해서 확실하게는 알 수 없지만 미정이에게 들은 내용으로는 남자친구가 또 다른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소리가 담겨 있었는데 약의 효과에 대해서 물어보는 내용이었죠. 얼마나 먹어야 죽을 수 있는지, 음식에 넣으면 효과가 있는지 그런 이상한 통화 내용이 녹음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었는데 남자친구는 미정이 아버지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잠이 들게 되면 두꺼운 이불로 몸을 감싸고 나서 온몸을 밟고 다니는 행동까지 했다더군요. 제 생각이지만 그런 이유 때문에 미정이 아버지가 몸이 아프다고 말을 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사건은 일단락되었고 미정이 아버지 덕분에 저는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었죠. 미정이는 의심해서 죄송하다며 저를 찾아와 사죄를 했고 그 인연으로 인해서 현재까지도 연락을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은 남편과 둘이서 열심히 일을 하며 살고 있고 아들의 건강도 많이 좋아진 상태입니다. 그 당시는 사는 게 죽을 만큼 힘들고 괴로웠지만 앞으로는 좋아질 거라 생각하고 지내고 있네요. 개들남님 채널 너무 잘 보고 있고 시청자분들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상인동에 살고 있는 30대 남성입니다. 이 일은 제가 겪은 일 중에 가장 신기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섬뜩할 수도 있는 경험이었죠. 여러분들도 간혹가다 배달 음식을 시켜 드실 텐데 혹시나 저와 비슷한 일이 생긴다면 한 번 더 확인하고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겪은 일은 지금부터 8개월 전쯤 있었던 일이고 아직도 생생할 만큼 얼마 지나지 않은 사건이죠. 일단 저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직장 근처에 방을 잡고 혼자 살고 있는 지극히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저와 비슷한 분들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혼자 살다 보니 매번 번거로운 집밥보단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날이 비교적 많았었죠. 사건이 시작되었던 그날도 집에서 간단히 음주를 하려는 생각에
닭발을 주문하기로 생각했었습니다. 저희 동네에서 맛있기로 소문난 유명한 닭발집이 있었는데 손님이 워낙 많아 금방 문을 닫는 가게가 하나 있었죠. 다행히 그날은 아직도 영업 중이라 서둘러 주문을 넣고 기다리던 중이었습니다. 그렇게 30분 정도 걸려 음식이 도착했고 예상한 시간보다 빠르게 음식이 온 탓에 기분 좋게 술상을 차리고 나서 배달 음식을 열어보게 되었죠. 그런데 가게 행사가 있었는지 아니면 무슨 이벤트였는지는 모르겠는데 배달 봉투 안에 여러 가지 과일들이 잔뜩 들어있더군요. 이게 뭐지? 사장님이 주신 서비스인가? 제가 이 집에서 워낙 자주 주문을 하는 단골 고객이라 사장님이 서비스를 주셨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고 맛있게 음식을 먹었었죠. 그렇게 술 한잔을 하고 나니 배도 부르고 술 기운이 올라와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는데 이상한 일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웬만해서는 꿈을 잘 안 꾸는 편인데 그날은 조금 특이한 꿈을 꾸게 되었죠. 화려한 한복을 입은 무당이 나와 굿판을 벌이는 꿈이었는데 굿판에 쓰는 악기 소리가 제 귀에 너무 생생하게 들려서 이게 꿈인지 아니면 현실인지 도무지 구분하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저는 생생한 소리 때문에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깨게 되었는데 온몸은 땀으로 젖어 있었고 이상하게 기분이 영 찜찜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단순한 꿈이라고 생각하고 가볍게 넘겼지만 그날부터 계속해서 저는 같은 꿈을 반복적으로 꾸게 됩니다. 밤마다 구슬하는 꿈 때문에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고 그 때문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먹는 걸 굉장히 좋아했던 제가 입맛까지 없어지더군요. 이런 이야기를 직장 동료들에게 꺼내기도 그렇고 한참을 고민하다 평소 믿고 지내는 친구에게 힘들게 털어놓았습니다. 그 친구도 그렇고 저도 바쁘다 보니 거진 2달 만에 얼굴을 보게 되었는데 친구가 제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야, 네가 말한 꿈 말이야. 잘은 모르겠지만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너 집에서 거울 안 보고 사냐? 지금 얼굴이 말이 아니야. 정 힘들면 악몽 쫓는 부적이라도 한번 알아봐. 저는 친구 말을 듣고 무당이라도 찾아가 봐야 하나 그런 생각도 했었지만 어릴 때부터 미신이나 종교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길로 그냥 집으로 돌아오게 됐죠. 그날따라 친구를 만나고 와서 그런지 몸이 굉장히 피곤했고 그냥 침대에 누워 자고 싶었지만 분명 무당이 나오는 꿈을 꿀 것이 뻔했기 때문에 쉽게 잠을 잘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커피까지 마시며 잠을 자지 않으려고 노력도 해봤지만 새벽 3시가 넘어가자 점점 눈이 감기기 시작했죠. 그러다 저도 모르게 깜빡 잠이 들었는데 꿈에서 제가 사는 아파트 복도의 모습이 보이더니 복도 끝부분에 사람인지 귀신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 그냥 얼핏 보기에는 검은 형체로 보이는 물체가 가만히 서 있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그게 뭔지는 명확하게 알 수 없는데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제게 점점 가까이 다가오더군요. 너무 무서워서 몸을 일으키려고 했지만 몸이 돌덩이가 된 것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고 이런 게 가위눌림이구나 라는 걸 처음 알게 되었죠. 한참을 몸을 움직이다가 겨우 잠을 깰 수 있었고 꿈속에서 얼마나 몸서리를 쳤는지 온몸이 다 아프더라고요. 80kg 정도 나가던 몸무게가 불과 2주 만에 15kg나 빠지게 되었는데 얼굴 안색도 좋지 않고 살은 계속해서 빠지니까 이러다가 정말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저는 다음날 병원에 가서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았지만 딱히 큰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고 단순 소화불량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죠. 그런데 병원에 다녀온 후로도 증세는 더욱 악화가 되었고 밤마다 꿈을 꾸는 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대구에 위치하는 용한 무당집을 찾아갔고 제가 당집에 들어가자마자 무당은 저를 보고 호통을 치면서 말을 하더군요. 어디서 잡기들을 잔뜩 몰고 왔어? 저를 보자마자 그런 말을 하니 정말 당황스러웠고 무당은 제게 이것저것 묻기 시작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장례식 다녀온 적 있어? 아니요. 평일에는 출근하고 주말에는 집에서 쉬었어요.
그럼 흉가나 폐가에 간 적은? 아유, 제가 겁이 많아서 그런 곳은 돈을 줘도 못 가요. 그제야 무당은 저를 보고 가까이 와서 앉으라고 하더군요. 그러고는 제 눈을 한참 쳐다보더니 뭔가 알겠다는 듯이 말을 꺼내는 겁니다.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었구나. 뭘 먹고 나서 꿈을 꾸게 된 건지 한번 말해봐. 저는 바로 생각이 나지 않아 배달앱을 켜서 주문 내용을 확인하고 무당에게 그대로 읊어주고 있는데 닭발집 이야기를 하는 순간 무당의 표정이 굳어지면서 그만하라고 말을 하더군요. 아직 더 있는데요. 아니, 됐고 그 닭발집에서 뭘 먹었는지 말해봐. 저는 닭발과 기본 샐러드 그리고 서비스로 준 과일을 먹었다고 사실대로 말을 했죠. 그러자 무당은 닭발집에서 준 과일에 문제가 있다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닭발집은 평소 서비스가 후한 집이었고 특히나 제가 자주 주문하는 단골집이라 도대체 뭐가 문제냐고 물었습니다. 아주 악한 곳에서 굿판에 쓰인 과일을 준 거야, 이 사람아. 솔직히 믿기 힘든 말이었지만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 충격적이었고 제가 자주 주문하던 단골 가게에서 이런 일이 있을 줄은 전혀 상상도 못했던 거죠. 무당은 한숨을 쉬면서 제사를 지내 잡기를 몰아내는 것이 좋겠다고 말을 했고 저는 속는 셈치고 무당을 따라 제사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과정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고 신기하게도 그날 밤은 아무 꿈을 꾸지 않고 정말 개운하게 잠을 잘 수가 있었죠. 그리고 그날 제가 주문했던 닭발집에 전화를 걸어 과일에 대해서 물었더니 닭발집 사장님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태도를 취하면서 말을 돌리는 겁니다. 아니, 과일에 무슨 문제라도 있었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과 제가 겪은 자초지종을 설명했더니 사장님은 황당한 듯 말을 하더군요. 아니, 손님, 제가 여기서 20년 동안 장사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는 또 처음 듣네요. 음식을 먹고 그런 꿈을 꾼다는 게 세상에 말이 됩니까? 저도 아는 지인에게 과일을 받은 거라 어디서 가져온지는 잘 모르겠는데 손님 말이 사실이라면 한번 물어보고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사장님과 통화를 끝내고 며칠이 지난 뒤 다시 연락이 왔었는데 정말 섬뜩한 이야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저 손님, 앞전에 있었던 일은 정말 죄송합니다. 사장님은 과일의 출처를 알아보기 위해서 지인에게 물었더니 그게 월배역 근처 빌라에서 40대 남성이 목을 매달아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그 후로 이상하게 집이 팔리지 않아 무당을 불러 구슬하게 됐다고 하더군요. 제가 받았던 과일은 그곳에 쓰였던 거였고 버리기 아까울 정도로 상태가 좋아서 지인이 몰래 챙겨와 사장님에게 건넸다는 말이었죠. 사장님도 그 과일이 굿판에 쓰였던 건지는 전혀 몰랐던 상황이었고 그냥 단골 손님에게 서비스를 주고 싶어서 넣었다고 하는데 정말 몰랐다고 몇 번이나 사과를 하니 저도 더 이상 화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런 일로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결국 그렇게 이 일은 끝이 났었죠. 이 사건을 겪고 나서도 배달은 끊지 못했지만 만약 배달을 시켰을 때 말도 안 되는 서비스가 온다면 한 번쯤 의심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떡이나 과일 종류는 어디에 쓰였던 음식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 신기하고 무서운 경험이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난 것 자체가 아직도 믿을 수가 없고 무당을 찾아가서 제사를 지낸 뒤에 이런 증상들이 사라졌다는 사실 또한 정말 꿈이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체력이 떨어지고 기가 약해져서 그런 거일 수도 있지만 이번 일로 알게 된 건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깨닫게 되었죠. 여전히 대구에서 맛집으로 소문난 닭발집이고 현재도 굉장히 장사가 잘 되는 집이지만 저는 그 집에서 절대 닭발을 시켜 먹지 않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불과 결혼 전까지만 해도 정말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한 남자를 만나고 나서
제 인생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제 이야기는 지금부터 4년 전 친구가 보내준 택배를 받고서 시작됩니다. 그 당시 저와 알고 지내던 동창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제과점을 오픈하게 되었죠. 학교 다닐 때 친하게 지냈던 사이는 아니었고 가끔 마주치면 인사 정도 하는 그런 사이의 친구였습니다. 그래도 첫 오픈인데 모른 척 할 수도 없어 한 번씩 가게에 들려 빵을 구매했었죠. 하지만 6개월 만에 친구의 제과점은 문을 닫게 되었고 들리는 얘기로는 맛에 비해 너무 비싼 가격이 원인이라고 하던데 뭐 그것도 그냥 소문일 뿐이니 정확한 내막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건 그렇고 기존에 판매 목적으로 만들어놨던 과자들이 꽤 많았는데 그걸 친구들에게 택배로 보내준다고 하더군요. 참고로 저는 입도 짧은 편이고 식탐도 없는 마른 체형에 빵이나 과자는 선호하지 않는데 일방적으로 과자를 보내준다니까 솔직히 달갑진 않았죠. 그래도 친구 성의를 봐서 공짜로 받긴 그렇고 소에게 돈을 입금하고 택배를 받기로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프리랜서라 집에서 업무를 보곤 했는데 그날은 바람도 쐴 겸 잠깐 산책을 나갔다 왔더니 문 앞에 택배가 와 있더군요. 제 예상과 다르게 상자 안에는 어마무시한 양의 과자가 들어 있었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저희 집에 방문하는 배달 기사님들께 포장을 해서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음식 배달 또는 택배를 받는 상황이면 과자를 포장해서 기사님들께 드렸고 모든 과자를 소진할 수 있었죠. 그런데 그게 소문이 난 건지 어느 날 문 앞에 편지 한 통이 꽂혀 있더군요. 편지 내용은 감사히 잘 먹었다며 시간 되면 밥 한 번 사고 싶다는 데이트 신청 비슷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편지 안에 연락처까지 적혀 있었는데 저는 마음만 받기로 하고 그냥 웃으면서 넘겼죠. 그 편지를 받고 나서 며칠 뒤 저희 집으로 집배원 분이 찾아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저기요. 제가 이 구역 담당하는 집배원인데요. 혹시 며칠 전 문 앞에 있던 편지 확인하셨나요? 사실 그거 제가 쓴 거거든요.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어서 따로 연락드려도 될까요? 갑자기 찾아와 고백 아닌 고백을 하니 순간 당황스러웠지만 집배원을 보니 저와 비슷한 나이대로 보였고 순진한 모습에 귀엽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사건 이후 저희는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만난 지 5개월 만에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남들이 볼 때는 섣부를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 콩깍지가 단단히 씌었던 건지 그 남자의 성실하고 순수한 모습에 끌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결혼을 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야, 지금 집에서 하는 일 있잖아. 그 일 그만두면 안 돼? 그냥 내가 번 돈으로 아껴서 쓰자. 처음 남편에게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제가 집안일과 개인 업무까지 하고 있으니 단순히 편하게 해주고 싶어서 그러나 보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에이, 난 괜찮아. 그래도 혼자보다 둘이 버는 게 낫지. 그러자 남편은 저를 보고 한숨을 쉬더니 방으로 조용히 들어갔고 그날부터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죠. 한날은 외출하고 집으로 들어왔는데 제 작업용 노트북이 보이질 않는 겁니다. 노트북이 없으면 업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 집안 구석을 다 찾아봤지만 보이지 않더군요. 그래서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물었더니 글쎄 표정 변화 하나 없이 중고로 팔아버렸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아니, 당신 뭐 잘못 먹었어? 내가 노트북 없으면 일 못하는 거 몰라? 보통 그런 경우면 상대가 사과를 해야 하는 게 맞는데 남편 일에서 나온 말은 전혀 예상치 못한 섬뜩한 말이었습니다.
그러게 내가 말했잖아. 일 그만두라고. 전부 당신 편하라고 그러는 거야. 내 말 알겠어? 남편은 본인 주장만 내세우며 사람을 지치게 만들었고 더 이상 싸우는 것도 힘들어 저는 그냥 방으로 들어갔었죠. 그 일이 있고 남편은 점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퇴근할 때마다 양손 가득 먹을거리를 사서 집으로 들어왔는데 처음 몇 번은 사온 성의를 봐서 같이 먹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저녁 늦게 음식을 먹고 나면 제가 입이 짧아서 그런지 배도 아프고 다음 날까지 속이 더부룩한 느낌이 들더군요. 그래서 남편 기분이 상하지 않게 조심스럽게 말을 했죠. 여보, 있잖아. 음식 사오는 건 좋은데 1인분만 사오면 안 될까? 나 도저히 못 먹겠거든. 남편은 그 말을 듣고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화를 내더니 본인이 사온 음식을 먹지 않으면 베란다에서 뛰어내리겠다고 협박을 하는 겁니다. 남편의 그런 모습은 결혼 후 처음 본 거였고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었죠. 그리고 다음 날 남편이 출근하고 나서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려 어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상황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뭔가 알고 있는 눈치였는데 끝까지 말을 해주지 않더군요. 결국 저는 친정으로 들어가 며칠 동안 남편과 떨어져 지냈고 남편이 울고불고 사정을 하길래 못 이기는 척 다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집으로 들어오고 한 이틀 정도는 조용하게 지내다 또다시 남편은 음식에 집착을 하며 권유를 하기 시작했죠. 주변 지인들에게 남편과 있었던 일을 말해주고 고민 상담을 했더니 남편이 어릴 적 못 먹고 자란 경우에 그럴 수도 있다고 대화를 해보라던데 남편은 끝까지 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음식을 권유하는 남편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이혼까지 생각을 했었지만 음식을 권유하는 것 빼고는 전혀 문제가 없던 남편이라 쉽게 판단을 내리기 힘들었죠.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도 고작 그런 일 때문에 이혼을 하냐며 오히려 저를 이상하게 보더군요. 친정 식구들도 남편의 문제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넘겼고 저에게 남편과 잘 맞춰서 지내라는 말만 반복했죠. 그렇게 남편은 하루도 빠짐없이 음식을 사왔고 만약 제가 음식을 먹지 않으면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화를 내는 것도 무서웠고 무엇보다 남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끊임없이 했기 때문에 늘 소화제를 달고 하루하루 지냈습니다. 그런 생활을 반년 넘게 하다 보니 위산이 역류하는 식도염까지 걸리게 되었고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급격하게 살이 찌게 됐죠. 사실 저는 20대부터 결혼 전까지 입이 굉장히 짧고 살이 찌지 않는 몸이었는데 남편과 결혼하고 나서는 주변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달라져 버렸습니다. 제가 급격하게 살이 찐 모습을 본 친정엄마는 그제야 심각성을 깨닫고 저와 함께 시어머니를 찾아갔죠. 시어머니는 계속 말을 돌리며 다른 말만 하셨는데 화가 난 친정엄마가 이혼 얘기를 꺼내니 단념한 듯 모든 걸 털어놓더군요. 정말 믿기 힘들 정도로 충격이었고 남편이 왜 그렇게 음식을 권유했는지 대략 알 것 같았죠. 남편은 고등학생 시절 처음 이성을 교제하고 여자친구를 집으로 데려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남편의 여자친구를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하셨죠. 그게 여자친구 모습이 뚱뚱함을 넘어선 엄청난 고도비만이었다고 하더군요. 살이 찐 건 죄가 아니니까 시어머니는 음식도 만들어주고 잘 대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성인이 되어 저를 만나기 직전까지 여자친구를 2번 정도 집으로 더 데리고 왔었는데 2명의 여자친구 모두 100kg가 넘는 고도비만인 여성이었다고 했죠.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평범한 여성을 만났으면 좋겠다고 설득을 시켰는데 남편의 대답이 정말 충격이었답니다. 엄마, 사육이라는 말 알지? 동물처럼 가둬서 키우는 거 말이야. 얘네들 처음 만날 때는 이러지 않았거든. 이게 내 취향인데 전부 다 내가 만든 작품이야. 그러면서 남편은 날씬했던 여자친구 과거 사진을 보여주는데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결국 이성을 만나 살을 찌우게 한 뒤 목표치에 다다르면 남편은 일방적으로 관계를 정리했다고 하는데 그중 한 여성은 건강이 급격하게 나빠져 병으로 돌아가셨고 또 다른 여성은 심리적으로 문제가 생겨 병원에 입원 중이라는 말까지 들었다고 하더군요. 시어머니는 남편을 데리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지만 명확한 병명은 찾을 수가 없었답니다. 제가 시어머니께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시어머니는 정말 좋아하셨는데 그 이유가 늘 고도비만의 여성만 데리고 오던 아들이 갑자기 마른 여성을 데리고 오니 정신적으로 괜찮아진 줄 알고 좋아했던 거라고 하더군요. 친정엄마와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고 남편은 끝내 이혼을 반대했지만 결국 소송까지 간 뒤 힘들게 헤어지게 되었죠. 이 사건을 겪고 나서 인터넷을 찾아보니 여성을 집안에 감금시킨 뒤 강제로 음식을 먹여 사육을 하는 특이 취향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고도비만으로 만들 생각이었는데 좀 더 빨리 살을 찌우게 하려고 일까지 그만두게 만들었던 거죠. 본인들에게는 단순 취향이었겠지만 이 일을 당한 당사자로서 너무 끔찍하고 무섭습니다. 현재도 그날 일만 생각하면 많이 힘들지만 더 늦지 않게 헤어진 것만으로도 위안을 삼으며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다음 영상으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